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죽음으로 시작되어 세 아들에게 인생 최대의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에요. 그날은 2023년 11월의 차가운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 시외버스에서 한 할머니가 내렸어요. 80세는 좋게 넘어 보이는 그 할머니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낡아 빠진 검정 코트는 여러 곳이 헤어져 있었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무거운 보따리를 끌며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노숙자나 거지로 착각할 정도였죠.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옥,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평생을 농사로 연명해온 분이었습니다. 굽은 허리와 주름투성이 얼굴, 거칠어진 손을 보면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거지 같은 할머니의 낡은 보따리 안에는 무려 100억 원이 넘는 보상금 서류가 들어 있었거든요. 몇 년 전 할머니가 살던 산골 마을에 정부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KTX 역사와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거대한 사업이었죠. 그 바람에 할머니 소유의 땅 10여만 평과 오래된 농가가 모두 수용되었습니다. 보상금 산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토지 보상금만 85억 원, 건물 보상금과 이주비, 그리고 각종 위로금까지 합쳐서 무려 10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나온 거예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이 엄청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 아들에게조차 비밀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할머니와 아들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들어봐야 해요. 순옥 할머니는 보상금을 받은 후 은밀히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저축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안전금고도 준비했죠. 마치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보따리를 끌며 첫째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40층이 넘는 고층 건물, 한 채당 수십억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초고급 주택가였죠. 과연 내 아들들이 이 어미를 어떻게 맞아줄까? 할머니의 입에서 쓸쓸한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 103억 원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곧 벌어질 일들을 예상해 보았어요. 사실 할머니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 이 거액의 보상금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결정하려고 했죠. 첫째 아들 박대성은 대한민국 최고 그룹의 상무였습니다. 연봉만 15억 원이 넘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죠. 강남 압구정동 펜트하우스에 살며 벤틀리와 포르쉐를 몰고 다니는 상류층이었어요. 순옥 할머니가 아파트 로비에 들어섰을 때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의 할머니가 이런 초고급 아파트에 무슨 일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경비원의 차가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작게 대답했어요. 40층 박대성 상무 댁에 가려고 하는데 경비원은 더욱 의아해했어요. 박대성 상무는 이 아파트의 VIP 중 VIP였거든요. 그런 분과 이 할머니가 무슨 관계일까? 할머니가 40층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대성이 나타났는데 어머니를 보자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대성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대성아, 어머니 좀 보고 싶어서 왔다.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대성은 할머니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현관 앞에서만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아내 친구들이 파티 중이에요. 고급 와인 시음회 같은 거라서. 갑작스럽게 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그 순간 집 안에서 웃음소리와 경쾌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정말로 파티가 한창인 것 같았죠.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 시간 될 때 다시 올게. 대성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어머니, 이거 용돈으로 쓰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그 돈을 받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자신의 가방 안에 103억 원 서류가 있다는 걸 생각하니 더욱 아이러니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대성이 할머니를 보내고 나서 집 안에서 아내와 나눈 대화를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들을 수 있었거든요. 여보, 그 할머니 누구야? 완전 거지 같던데. 우리 어머니야. 시골에서 농사 짓는. 에이, 정말. 완전 창피해. 우리 친구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다음에는 미리 말려야겠어. 맞아. 나도 그 생각이야. 여기 고급 아파트인데 그런 행색으로 오면 안 되지. 할머니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평생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할머니는 로비 의자에 잠시 앉아 쉬어갔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성이 체면과 남의 시선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머니는 창피한 존재인 모양이다. 103억 원이 있다는 걸 알면 태도가 바뀔까? 아니면 더욱 탐욕스러워질까? 둘째 아들 박대호가 사는 곳은 서초구의 고급 타운하우스였어요. 건설업으로 성공해서 연매출 500억 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호도 형 못지않게 잘 사는 편이었죠. 준옥 할머니가 대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어요. 첫째 아들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둘째에게는 기대를 걸어봤죠. 대호의 집은 3층 규모의 넓은 저택이었어요. 잘 가꾼 정원과 고급 외제차들이 주차된 모습을 보니 정말 성공한 사업가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대호의 아내가 나왔어요. 명품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완벽하게 한 며느리의 모습은 할머니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어머니, 어떻게 갑자기? 며느리의 얼굴에는 당황과 함께 불편함이 역력했어요.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주변을 살폈죠. 곧이어 대호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대호는 형과는 달리 할머니를 집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하지만 그 태도는 영 시원찮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제대로 된 음식이 없어요. 며느리는 마지못해 라면 한 봉지를 끓여서 할머니 앞에 놓았어요. 그것도 일회용 그릇에 담아서 말이죠. 할머니가 라면을 먹는 동안 대호 부부는 계속 시계를 보며 불편해했어요.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시골 생활은 어떠세요? 농사일이 많이 힘드시죠?
대호의 질문은 형식적이었어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었죠. 할머니가 며칠 머물고 싶다고 하자 대호 부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저희 집도 좁고 해서. 그리고 저희도 바빠서 제대로 모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대호의 아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머니, 요즘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졌어요. 병원도 가깝고 같은 또래 분들도 계시고 차라리 그런 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대호도 적극 동조했죠.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좋은 곳 알아봐 드릴게요.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훌륭한 곳으로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둘째도 자신을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너희도 바쁘니까 이해한다. 그날 밤 할머니는 대호 집 작은 다용도실에서 잠을 잤어요. 제대로 된 방도 내주지 않았던 거죠.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할머니는 대호 부부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야?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도. 시골 냄새도 나고 말씀도 사투리 쓰시고.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놀릴까봐 걱정이야. 빨리 요양원 보내자. 돈은 우리가 대는 걸로 하고. 할머니는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둘째도 결국 첫째와 다를 바 없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수첩에 또 다른 기록을 남겼습니다. 대호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 돈으로만 해결하려 한다. 진정한 사랑은 없고 의무감만 있다. 이 아이에게도 103억 원은 필요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찾아간 곳은 셋째 아들 박대식의 집이었어요. 대식은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는 막노동꾼이었습니다. 하루 일당 15만 원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죠. 대식이 사는 곳은 서울 외곽 구로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어요. 방 한 칸에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는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도 매달 내기 힘든 형편이었죠. 할머니가 대식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6시가 넘어 있었어요. 두 아들에게서 받은 상처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었죠. 대식은 막 공사장에서 돌아온 참이었어요. 시멘트 가루와 흙먼지로 더러워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서울까지 오셨어요? 연락을 주시지 그랬어요. 대식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무거운 보따리를 얼른 받아들었죠.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버스 타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좁은 방 안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간 대식은 먼저 따뜻한 물부터 떠다 드렸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뒤져서 있는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좁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마음만은 넓으니까 편히 계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냉장고에는 별로 들어있는 게 없었어요. 계란 몇 개와 김치, 라면 정도가 전부였죠. 하지만 대식은 정성껏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머니, 형들 집에도 다녀오셨죠? 어떠셨어요? 잘해드렸어요? 할머니는 대식의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두 아들에게서 받은 차가운 대접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다들 바빠 보이더구나. 대식은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느꼈어요. 아마 형들에게서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을 거라고
직감했죠. 어머니, 형들이 성공했으니까 바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시간 많으니까 얼마든지 함께 계세요. 대식은 자신의 침대를 어머니께 드리고 자신은 바닥에 이불을 깔았어요. 어머니, 침대에서 주무세요. 저는 바닥이 더 편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어요. 비록 좁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져 왔거든요. 대식아, 너는 돈은 없지만 마음이 가장 따뜻하구나. 어머니, 돈이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할머니는 대식의 대답을 듣고 감동했어요. 세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진심을 다해주는 아들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대식은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근처 시장에 가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왔죠. 어머니, 제가 오늘 반차 썼어요. 함께 시간 보내요. 할머니는 그날 대식과 함께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수첩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대식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만은 보석 같다. 이 아이만이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한다. 103억 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아이뿐이다. 며칠 후 순옥 할머니는 혼자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러 나갔어요. 대식은 일하러 간 사이였죠. 할머니가 향한 곳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시중은행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허름한 차림새 때문에 은행 로비에서 경비원의 시선을 받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당당하게 VIP 창구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은행 직원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어요. 이런 차림의 고객이 VIP 창구에 온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어요. 이 서류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거기에는 정부 발행 토지 보상금 지급 결정서가 들어 있었는데 금액이 103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곧이어 은행 지점장이 직접 나와서 할머니를 VIP실로 안내했어요. 고객님, 이런 거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싶으신가요? 할머니는 이미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어요. 이 돈을 5개 은행에 나누어서 예금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또한 안전금고도 준비했어요. 중요한 서류들과 유언장을 보관하기 위해서였죠.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온 할머니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바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할머니의 재산 규모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이런 거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계셨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죽은 후에 이 유언장과 편지를 아들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특히 이 내용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할머니는 며칠에 걸쳐 정성스럽게 세 아들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죠. 편지에는 할머니가 겪은 모든 일들과 마음, 그리고 놀라운 결정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어머니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큰 비밀이 있었다. 할머니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당부했죠. 제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이 끝난 후에
이 편지를 공개해 주세요. 그때가 되어야 아이들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대식에게 말했어요. 대식아, 어머니가 너에게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어머니가 행복해. 대식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행복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이 아이만이 진정한 내 아들이다. 그해 겨울 순옥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오랜 농사일로 혹사당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죠. 당뇨병과 고혈압이 동시에 악화되면서 여러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대식은 할머니의 몸이 안 좋아지자 일도 줄이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요. 형들에게도 연락했지만 반응은 시원찮았죠.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 병원에 한번 와보시면 좋겠는데. 대성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야, 대식아. 형도 바빠. 병원비 필요하면 말해. 보내줄게. 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출장 중이야. 나중에 시간 나면 가볼게. 결국 대식 혼자서 할머니를 돌봐야 했어요. 밤새 간병도 하고 의사와 상담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대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대식아, 어머니가 곧 떠날 것 같다. 내가 곁에 있어서 정말 고마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예감은 맞았어요. 며칠 후 새벽 할머니는 대식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대식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떠났어요. 대식아, 고맙다. 너만이 진짜.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끝까지 들을 수 없었지만 대식은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대성과 대호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온통 상속 문제에만 쏠려 있었죠. 대식아, 어머니가 뭘 남기셨는지 확인해 봤어. 대성이 장례식장에서 대식을 구석으로 불러내며 물었어요. 형, 어머니가 뭘 남기시겠어요? 농사 짓던 분인데. 집도 보상받으실 때 정리된 거 아니에요? 대호도 거들었어요. 야, 그래도 보상금 좀 받지 않았을까? 요즘 농지도 비싸잖아. 아마 몇 천만 원 정도는 있을 거야.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자. 형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대식은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벌써 돈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형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어머니 장례를 잘 치르는 게 먼저 아닐까요? 하지만 대성과 대호는 계속 상속 이야기만 했어요. 심지어 장례 비용도 셋이 나누어 내자고 했죠. 야, 대식아. 장례비도 우리가 똑같이 나누어 내는 거야. 너 혼자 부담할 필요 없어. 대식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형들, 저는 어머니 장례를 제가 치르고 싶어요.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제가 모시고 싶거든요. 야, 뭘 혼자 다 하려고 그래? 우리도 아들이야. 바로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죠. 정장을 입은 변호사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고 박순옥 할머니의 유가족분들이신가요? 세 형제는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일까 궁금했죠. 저는 김정수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저희 법무법인에 중요한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유원장과 함께
이것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 공개하라고 하셨는데 대성이 급하게 물었어요. 유언장이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관하신 서류들이 상당히 놀라우실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과연 어머니가 무엇을 남기셨을까?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나서 변호사는 세 형제를 한자리에 모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을 열었죠. 안에는 두꺼운 편지 봉투와 함께 여러 은행의 통장, 그리고 안전금고,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먼저 할머니의 편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펼치자 할머니의 친필로 쓰인 글씨가 나타났어요. 변호사가 할머니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사랑하는 아들들아, 어머니에게는 너희들이 전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다. 몇 년 전 정부의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우리 마을이 전부 수용되었는데 그때 받은 보상금이 무려 103억 2천만 원이었다. 세 형제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벌린 채 서로를 바라봤어요. 103억 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일부러 이 사실을 숨겼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성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자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거든요. 대성아, 너는 어머니가 창피한 존재라고 생각했구나. 고급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집 안에도 들이지 않았지. 체면과 남의 시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에게 이 돈이 필요할까? 대성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어요. 어머니, 제가 뭘 한 거죠? 편지는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졌어요. 대호야, 너는 겉으로는 효자인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요양원에나 보내려고 했고 돈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 형식적인 대접과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 너에게도 이 돈은 필요 없다. 대호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다니.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셋째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대시가 너만이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보석같이 빛났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을 지켜주었다. 대식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듣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103억 2천만 원의 모든 재산을 막내 아들 박대식에게 물려준다. 하지만 대식아, 잊지 마라. 이 돈보다 더 큰 재산은 너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변호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통장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할머니께서는 5개 은행에 나누어 예금하셨습니다. 모두 합쳐서 103억 2천만 원입니다. 그 순간 대성과 대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들이 그 거액의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어머니를 박대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이 있으셨는데 거지 같은 행색으로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가. 대성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할머니의 진짜 의도를 말이죠. 어머니가 우리를 시험하신 거구나. 대호도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아들들을 찾아다녔는지 이제야 알겠다고요. 하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대식이었어요. 변호사님, 이건 너무 큰 돈인데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숨길 수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숨길 수 없다. 진심으로 효도한 자식만이 부모의 가장 큰 보물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편지 공개 후 몇 개월이 지났어요. 세 형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성은 그날 이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103억 원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왔을 때 집안에도 들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여보,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어머니가 그런 거에게 돈이 있으셨는데 아내도 후회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를 거지 같다고 했잖아요. 대성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회복지 분야로 전직했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이제라도 진짜 효자가 되겠습니다. 늦었지만 어머니의 뜻대로 살겠어요. 대성은 매일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가서 사죄했어요. 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것, 형식적으로만 대했던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나도 사업 규모를 줄이고 복지 사업을 시작할 거야.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니까. 대호는 자신의 회사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대식이었어요. 갑자기 103억 원의 거부가 된 거죠. 형들, 이 돈 저 혼자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어머니 뜻대로 써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대성과 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대식아. 어머니가 정하신 일이야. 내가 받아야 해. 맞아. 너만이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했으니까. 결국 대식은 그 돈을 받게 되었지만 혼자만 쓰지 않았어요. 형들과 상의해서 박순옥 효행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가난하지만 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자, 효녀들을 지원하는 거였죠. 어머니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가치가 효였으니까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재단 개소식 날, 대식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야 진짜 보물이 뭔지 알겠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요. 그 순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할머니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죠. 몇 년이 지난 지금 세 형제는 모두 달라진 삶을 살고 있어요. 대성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소외계층을 돕고 있고, 대호는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식은 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의 효자, 효녀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매년 할머니 기일에는 세 형제가 모여서 묘소를 찾아가요. 그리고 할머니께 근황을 보고 드리죠. 어머니, 저희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진짜 보물을 찾았어요. 할머니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돈은 숨길 수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숨길 수 없다. 진심으로 효도한 자식만이 부모의 가장 큰 보물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돈이나 화려한 성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이에요. 부모님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겨드리는 그런 작은 정성들이 부모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사랑을 표현하세요. 여러분의 진심이 부모님께는 103억 원보다도 더 큰 보물이 될 거예요.